재밌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한 김 선생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생입니다. 수요일은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 역사와 시사를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 네, 역사 야부리. 그렇죠. 우리 다 야부리 시리즈로 갈까? 누가 그렇게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시사 야부리, 그래서 뭐 시부리 뭐 이렇게도 해주셨던데 감사드립니다. 시부리지 마라 뭐 이러면서. 네.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개헌에 대해서 2부 네. 순서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네. 개헌은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한 이슈여서 2주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공지해드렸던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 강의. 네, 그 역사관에서 하는 역사 강의는 이미 찼대요, 다. 통영 대학생 역사학교도 이미 마감됐답니다. 네. 둘 다 뭐 김프로쇼 때문이야. 아무튼 심 네. 작가님은 이제 여행을 마치시고 네. 저희하고 와서 이제 또 녹음을 하실 텐데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청취자가 한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뭐,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의 면이 섰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즐겁게 아. 또 심영원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방송에서 우리도 듣겠다 막 그 얘기했는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차버렸어 다. 네, 신청하려고 했더니 마감입니다. 네.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아무튼 저희가 뭐 직접 형소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 네. 또 다른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한번 심 작가님하고는 재밌게 비슷한 연배에서 네. 한번 가볼 테니까. 네. 자, 오늘은 개헌 2부 순서고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와가지고 심 작가님하고 같이 나머지 개헌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역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이제는 뭐 김프로쇼의 간판 코너가 됐죠 이미. 그렇지. 네. 심프로 뭐 이렇게 이걸 심프로쇼로 바꾸고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꾸 3개월 계약했는데 6개월 뭐 이렇게 아니 좋은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통에 따라서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네. 2월 며칠부터요? 어우 역시 짱이다 진짜. 아주 그 어떤 상업화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 방송이죠. 아니,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네. 뭐 상업화는 아니고 2월 20일부터 8주간 단박이 형무소 현대편 정규 강좌죠. 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직접 이제 강의하는 강연이 진행이 되니까 무료입니다. 네.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네. 서대문 형무소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신청을 안 하시면 강의 현장 가셔도 입장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 8주를 강의를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네. 저희가 할 거니까 같이 오세요. 저희 뭐 받는 거 없고 그냥 저희도 역사 공부하러 갈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하고 같이 8주 동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지금 아마 어쩌면 강의가 신청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모르니 언제든 취소표란 게 있거든요 또. 네. 강의 나와서 막 의자 넣고 하는 그렇지. 거예요. 네. 돌려보내겠어요, 설마? 네. 근데 이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원래 이제 이게 실제로 해방 이후에도 여기가 쓰였던 데예요. 쓰이다가 의왕시에 이제 교도소 만들어지면서 이전하면서 한 10년간 버려놨다가 밀어버리자고 하다가 이제 복원 가치를 느끼고 붙어서 만들어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간이 된 건데 가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내용만 쫙 있어요. 그리고 마네킹 같은 걸로 있어서 한번 보고 나면 너무 열받죠. 왜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 선열들 얼마나 고생했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건물이 예뻐요. 제가 관장님한테 아니 근데 건물은 되게 잘 지은 것 같다고 하니까 맞다고. 왜냐면 일본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래요. 잘 짓는 신경 써서 거예요. 잘 지었겠네요. 교도소는 일부러 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그곳에서 숱한 민주화 운동의 투사들이 똑같이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워낙 현대사 얘기를 못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시도 못했고 조금씩 최근에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 강연하기 전에 작년에 근대사 강연했어요. 근데 근대사는 독립운동사니까 별로 이렇게 갈등이 적잖아요. 근데 현대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왜냐면 현대사라는 게 여전히 예민한 주제이니까 네. 이런 데서 해도 되나 하니까 관장님이 아이 뭐 까짓거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 싸우는 거지. 감정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건 사실은 큰 시도긴 해요. 현대사를 공적 공간에서 강연을 한다라는 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 팟캐스트로 하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헌법 얘기했지만 헌법도 제가 작년에 한참 이제 이 책이 나와서 헌법의 상상이 나와서 강연하고
강연하러 다닐 때 이익균정권 같은 거 얘기하고 민족사회주의 얘기하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어르신이 일어나더니 무슨 의도로 지금 강연하는 거냐고 크게 따져 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희끗희끗하신 남성 어르신이 오면 제가 괜히 긴장하고 움찔하고 그러겠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 하나 뽑아서 될 문제가 아닌 종합적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소위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경제관을 벗어나는 발언을 하면 혐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근데 하물며 현대 사강이 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겨내야 될 과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려면 그 이겨낸 첫발은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을 하나 들고 매주 화요일 서대문형무소 역사박물관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가시죠. 네. 이제 또 다른 멘트. 약간 감상 어린 저희와 같이 가시죠. 잘한다니까. 다채로 와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헌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재헌 헌법이라 그래서 최초의 헌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이랑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고, 이승만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총 9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으로만 치자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가 이제 이승만 때 있었던 헌법인 거고, 그 뒤에 5차부터 7차까지가 박정희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차 9차가 전두환 시대. 요렇게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연대기 순으로 그냥 쭉 처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시작하시죠. 이렇게 동만 띄워놓고 나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근데 지금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빛을 토스를 그냥 빨리 해봐 뭐 이런. 시작! 뭐 이런 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착취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하지만 뭐 좋습니다. 팟캐스트의 귀한. 몰라. 아무튼 좀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이승만이 2번 바꿔요. 네. 1952년, 54년에 발췌개헌과 4.4 5입 개헌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도예요. 왜냐면 나라가 세워진 게 1948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근데 4년 만에 헌법이 바뀌고 다시 또 2년 있다 또 바뀌었어요. 원래도 헌법이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헌법은 쓸모없는 거야 라고 아예 체험을 시켜줬던 시간인 거죠. 내용도 사실은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거 다 놔두고 본인 임기 연장시키는 것들. 근데 이때 사실은 되게 치졸했던 게 뭐냐면 4.4 5입 개헌 유명하잖아요. 이게 득표수가 모자라서 그걸 나중에 이상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한 표가 모자란 거를 너무 웃긴 게 135표가 나와야 되는데 134표가 나와서 부결된 거를 그 다음날 수학자하고 공학자 2명이 동원이 돼서 교수가 동원됐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는 134가 3분의 2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게 과학적이고 그게 수학적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제가 일부러 책에다 그 2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역자. 아마 뭐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뭐 대가가 있었겠죠. 근데 꼭 보면 그렇게 지식인들이 지식을 앞세워서, 근데 이건 지식도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 수학 계산하는 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4.4 5입 개헌은 유명하죠, 진짜. 네. 야인 시대 보면 4.4 5입 개헌에 대한 얘기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온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정치 깡패들이 동원되거든요. 그 배후에. 유지광이니 뭐 그쵸. 이정재. 옛날에 어디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사책 쓴 사람이 하니까 야인시대 재밌는데 그거 그거 책으로 쓰라고 나한테.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의 역사의식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밖에 제가 안 했어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954년 11월 27일 날 제적의원이 203명이었는데 찬성이 135, 반대가 60, 기권이 7, 무효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36명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135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거를 203명을 3분의 2로 딱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135.3333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4.4 5입으로 통과된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교수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기가 막히긴 하지만 발췌 개헌 때도 막 정치 카페 동원하는데 발췌든 사사든 그냥 대통령 임기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헌법이 훼손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2개라는 건 이제 그 20하고 들어서면서 개정됐던 것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우리가 보통 박정희 하면 유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와 연관관계가 있는 걸 따지자면 사실은 1960년대 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진행된 개헌이 오히려
중요해요. 왜냐면 유신 체제 때 것은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의 핵심이라는 건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거잖아요. 지금 다 직선제로 뽑고 네. 국회 상권 같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총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내리잖아요. 네. 이걸 갖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요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예요. 요게 좀 어떻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나게 떠들고 다니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부통령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는 건 실권은 없지만 권위의 분산을 유도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프랑스 같이 총리를 임명하는 나라는 총리의 자율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총리의 실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견제를 당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통령도 없고 총리도 사실은 임명제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게 얼굴마담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가기 싫어하는 행사를 보통 보내는 용어로 많이 제주 4.3 때 김항시 갔잖아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쓰이다가 버려버리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는 핵심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헌법을 봐도 그렇고 국무회의가 원래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뽑아놓고 같이 회의해서 같이 결정을 내리는 게 원래 재헌헌법이나 보통 서구 선진화법의 특징인데, 우리는 전문가들 뽑아놓고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본인이 내리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되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헌정사적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통령을 두든 아니면 요즘에 책임총리제 얘기하듯이 그걸 그냥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해 주든 국무회의에서 확실하게 장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든. 그래서 이게 최악의 사례가 뭐냐면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왜냐면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네. 똑같은 수첩을 들고 글을 쓰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세월호 사건 같은 데서 완전히 국정이 무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끔가다 자꾸 5년 단임제로 4년 중요로 바꾸는 걸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건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국무회의 독점권을 깨는 거예요. 요거 좀 꼭 좀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60년대 때 헌법의 핵심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냥 요즘 용어로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하고 사회부총리를 임명해요. 이게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인데 임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 장관 산하에 모든 경제부처가 다 있어요. 교육부 장관 산하에 저기 마라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임명권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의 주요 기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다 확보해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이상해요. 왜냐면 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내려왔으니까. 근데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너무 흥분해서 또 랩되는 것 같다. 사인 주래죠 제가. 예, 저 안 되면 저 방송 오래 하려면 청취자 계속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BPM은 들어줄 만해요. 괜찮아요. 아니야, 들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여기서 밝게 했어요. 근데 가다가 내가 숨이 뛸 정도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거죠. 조금만 BPM을 낮춰주십시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완이 되게 이렇게 중소기업 위주로 잘 간다고 그러잖아요. 타이완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데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타이완 같은 경우는 타이완 중앙은행에서 총통이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밖에 없어요. 총 9명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권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도 아니고 대통령 하나 뽑는 걸로 타이완이 추구해왔던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싶으면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깨야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 의미가 없고, 요게 1960년대 때 박정희의 작품.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네. 그래서 유신은 사라졌지만 60년대식의 박정희식 대통령 중심제는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기능한다라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는 스튜어트 밀의 말을 빌려서 썼는데 선한 독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튜어트 밀은 영국 사람이니까 로마 얘기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는 훌륭했지만
그의 굉장히 신실했던 동역자였던 아마 티베리우스일 거예요. 로마 2대 왕제는 정말 나쁜 놈 되거든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조선 왕조가 얼마나 훌륭한 왕조예요. 왕도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왕 공부시키죠. 왕이 뭐 맨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간들 전하 그러시 많이 됩니다 하면서 했는데 조선 왕조 500년 기간 동안 26명의 왕 중에서 괜찮은 왕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독재, 누군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서 그가 세상을 좋게 바꿀 거라는 것은 사실은 환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절차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고요. 네. 이게 작년에 하도 많이 떠들고 다니던 얘기여서 그냥 막 나온다 이거. 이제 열이 붙었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이거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내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다 자르겠습니다 하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는 경험을 했지만 여기서 믿고 그냥 놔두면 또 언제든지 똑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권에서 스스로 먼저 제시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이거를 밑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요구해서 관철해 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참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그 훌륭한 책 헌법의 상상력을 완독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헌법은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김프로쇼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시다. 헌법을 하자고. 이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돼야 의사결정에 반영될지에 대한 통로도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뭐 네.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운동이라도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붙어가지고 뭔가 계기가 생겨서 좀 가속도가 붙으면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긴 하더라도 네. 하여튼 좀 움직여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지만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서 하자라고 하는 뜻은 좋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 수준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거기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더 소진돼서 그 일에 더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인 결과가 훨씬 많거든요. 많은 시민사회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작게나마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장치를 우리 안에서 고안해내서 그걸 가지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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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저희가 그걸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참 왜 많이 아니야. 둘의 차이가 뭐야? 왜냐면 아래서부터 운동을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이원 6월에 하겠다는데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러면 저희 안에서도 약간 답이 글쎄요. 점점점 이게 현실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지금 개헌이 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도 않고 네. 정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의 딜로 갔다가는 이상한 헌법이 또 나올 수도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 아직까지 그렇게 집결되지도 않고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힘든 상황이더라도 어찌됐건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쌓아가는 노력이 쌓이다 보면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같이 좀 맞물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책을 쓸 적에 이게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신인 작가잖아요. 네. 신인 작가는 다음 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선택하면 삐끗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사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배우랑 같은 논리네요. 같은 논리죠. 네, 그거 어쩔 수 다음 작품, 다음 네. 작품. 네. 그래서 많은 그 역사 작가들이 언제나 조선시대를 써요. 아. 왜냐면 조선시대가 제일 만만해요. 안전하고. 안전하고 파이도 크고 물론 저도 쓸 거니까 제가 뭐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한데 근데 뭐냐면 제가 헌법의 상상력 책을 써놓고 꽤 많은 독자들한테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썼어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헌법은 헌법학자들만의 논리.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책 이게 되게 강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얘기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속상했던 게 4.19가 끝난 다음에도 4.19 때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 빠져 이승만의 추종자였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내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헌법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친 쪽 사람이 헌법을 바꿨어요. 6월 항쟁 때도 그보다 낫지만 통일민주당이란 야당과 민정당 그러니까 전두환이 만드는 여당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헌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기존에 있었던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거를 내가 나는 김영삼이 좋아 나는 김대중이 좋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거 대비 나는 이런 세상을 원해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열기가 못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제가 책을 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시작이니까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자, 그래서 4차
헌법 개정이 말씀하신 1960년도에 네네. 있었고 그 뒤에 이제 61년에 5차 개정이 있는데 박정희 시대 그 큰 기틀이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던 것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바뀌게 되나요? 그 다음에 유신입니다. 크게 주제로 넘어가면 유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체제가 되는데 이 유신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만 헌법인 거지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만들고 이제 무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을 뽑는 건 사실상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고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돼서 유신 정무회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은 영원히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국회의 3분의 1은 아예 대통령 빠들이 딱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하냐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이 2등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은 무조건 뽑히는 거잖아. 그러면 자동방으로 3분의 2를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다 대강 넘어갔는데 그 정치 카페에서 유시민 씨나 정의당에서 얘기했던 비례대표 명부제를 마냥 대안으로만 볼 수 없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자칫 선거 협상을 잘못해버리면 중대선거구제가 돼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역사에 청산돼야 될 정당이 유지될 수 있는 결론도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지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 50, 60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70% 나온다는 얘기는 박근혜 체제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체제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고 60, 70대 아직 돌아가지 않으시는 할아버지들도 별로 말씀을 안 할 뿐이지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선거제도 어찌됐건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자칫해버리면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파일을 늘려버리거나 구조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정의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정당을 좋아하고 특정 지식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라는 거는 염두에 둘 필요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의석의 3분의 1 언제나 3분의 1 3분의 1을 하면 뭐냐면 개헌선 그렇죠. 또 한 번 문제가 되면 헌법을 또 바꿀 수 있는 네. 심지어 거기다가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었고 긴급조치권이라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헌법도 중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긴급조치를 비판해도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네. 그렇지.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야 이거 문제 많은 것 같은데 체포 이렇게 되는 게 허울만 있는 최악의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의 시간이다라 볼 수 있겠죠. 이 유신헌법의 기틀을 이제 다진 게 김기춘 네. 전 비서실장인데 맞아요. 그분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국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또 그 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컴백한 사람조차도 별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썼다는 거잖아요. 박근혜의 힘에 눌려서 아니, 3인방의 힘에 눌려서도 막 그 벌벌 떨었죠. 네,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한번 보고하러 가려 그러면 눈치 보고 보고하고 네. 뭐 이랬던 거니까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시절을 지난 4년 동안은 살았던 거라고 보면 될 것 정말 같아요. 퇴행의 끝판왕이었다. 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6차 헌법 개정은 이제 3선 개헌이라고 아, 부르고 그 얘기를 빼먹구나. 네. 네네, 맞죠. 그러니까 2번밖에 할 수 없는 걸 합법적으로 2번 싸워서 이겨서 2번 한 다음에 2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판에 가면 제가 그건 단방에 하면서 자세히 써놨는데 이번에 되면 바로 이제 이런 일 난 다시 출마 안 한다까지 막 선언을 하죠. 그래서 3선 개헌을 하고 나서 3번 했잖아. 세 번 유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신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법을 뜯어 고친 게 이제 유신헌법.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개정이라고 말하기보단 친위 쿠데타. 네.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쿠데타를 해서 이제 구조를 바꾸게 된 거죠. 그냥 왕이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거기서 비극적인 게 뭐냐면 어찌됐건 유신헌법으로 밀어붙일 때 이해는 돼요. 막 북한에서 전쟁할 것 같다, 통일은 해야 된다, 또 당시 낮은 민도 다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 안을 밀어붙였을 때 실제로 90% 정도가 참여를 해서 참여 인원의 90%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선생님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견지에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민도나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너무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뭐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게 해보는 절차를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도 없을 때고 뭐 대한뉴스 정도나 나와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 뭐 이렇게 뭐 그 각각께서 국회 대한 경례 이런 거 하고 뭐 볼 때라 사실 그냥 제대로 그걸 알려주고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불행한 역사인 거죠. 사실 90%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살 게 있느냐. 내가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나눌 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뭐 문제가 뭐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다. 네. 이게 너무 큰 강력한 과제가 공포가 빌런이 하나 있던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앞에서 이제 사고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네. 일어나는 거니까 네. 너무 가슴 아픈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7차 헌법까지가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이 만들어온 헌법의 모양새인데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참 결국에는 하나로 수렴되거든요. 내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강력하게 내가 하고 계속 싶다. 할 거야. 네. 라는 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계속 이제 뜯어 고치면서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다가 유신이 무너졌죠. 김재규의 총탄에 이제 유신이 깨지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그 혼란스러운 틈을 전두환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그 핫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두환을 별도의 챕터로 빼려고 했었어요. 못 뺐어요. 왜냐면 그냥 똑같아요. 유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장기 집권을 끝을 내겠다.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년 단임제를 만든 거죠. 1년 더. 네. 그러니까 두 번 같은 한 번. 네. 이제부터 8년 중임인데 7년 단임이라는 묘한 숫자를 딱 세팅을 사실은 지어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예전에 뭐 최순실 때문에 일회재단 얘기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 원래 계획은 만만한 애 하나 박아놓고 자기가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노태우의 반란인 거죠. 네. 가장 믿었던 어리버리했던 친구라고 믿었던 애가 이제 뒤통수 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노태우가 이제 민주화에 공을 6.29 세우는 선언을 해버린.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외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유신 체제랑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죠. 여당도 자기가 만들고 민정당이고 네. 제1야당, 제2야당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나빴던 게 뭐냐면 언어가 되게 문제고 만약에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으면 국민적 이슈가 혁명적 물결로 그대로 밀어붙여서 빡 바꾸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게 뭐냐면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요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네. 이때 전두환이 뭐라냐면 정당 자금 투명법을 통과시켜요. 정당 후원을 투명하게 하자. 너무 음성 자금이 많다. 공개적으로 하자. 그럼 말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개적으로 후원을 해?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후원하겠어요, 기업들이? 다 전두환한테 후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어려워지고 내용이 꽈지기 시작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악효과를 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전두환이 굉장히 기만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던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개헌을 할 거면 그거는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국민의 구체적 요구를 야 니들이 우리가 이거 원하는데 바꿔봐 라고 했을 때 바꿔주는 형식으로 가야지 그냥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말을 계속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혈항쟁을 통해서 87년. 네. 현행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 87년 개헌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면? 개헌의 핵심은 5년 직선 대통령 단임제예요. 그게 뭐 핵심이죠. 왜냐면 그때 1987 때 얘기를 잘 못했는데 83년부터 86년까지 운동권이 굉장히 급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급진화가 된다는 건 이제 반미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 정도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우리 뭐 주사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북 연공 노선. 그러니까 북한이나 어떤 그런 공산주의 개방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 되고 그때 이제 무슨 뭐 미 문화 방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투쟁을 하니까 대중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거죠. 왜냐면 대중들은 전두환이 독재하는 것까지 동의가 되는데 뭐 북한을 찬양해 혹은 뭐 미국이 제국주의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7년에 유혈항쟁 때는 그런 모든 급진적 주장을 접고 이제 호원철폐 독재 타도 하면서 딱 두 가지로.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그걸 이제 민주헌법 쟁취를 받기 때문에 현재 5년 단임제 직선제가 된 거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거죠. 그 뒤로 30년 동안 이제 개헌이 안 돼 있고 이제야 이제 찬스가 된 건데 그러면 찬스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대선 주자들이 다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 개헌에 이제 일자가 못 박혀져 있는 건데 뭐 이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이제 새로운 헌법에 그래도 우리가 비전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향을 크게 보면 어떤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이어야만 한다라는 명저 헌법의 상상력을 지신 분으로서 한번 그 우리의 개헌에 나아갈 방향이 그래도 이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한번 쫙 한번. 네. 되게 진지하게 가다가 슬거이 던진다. 마음에 들어요. 김프로 씨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우리나라 최고의 팟캐스트 1인자가 되기를 강력히 네.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나 깔리 까먹었다. 이런 아마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분권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현행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방자치를 한다. 그리고 이하 지방자치법으로 실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건 개헌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는 그냥 지방자치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조건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두 번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가 다르다는 걸 국민이 잘 몰라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저도 좋아하는데 그 시장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는 건 지방 분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반 평범한 국민들한테 자치의 권리가 오는 건 지방 자치죠. 이 두 개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전면적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뽑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방선거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가 된다고 해서 내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닌 측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 정도인 건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SNS 하는 거랑 투표권 빼놓고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기업에 가서 누가 대놓고 사장님한테 아니 지금 너 임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거 너무 성희롱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고 학교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제 외국 교육 사례들 많이 이렇게 검토해 봤었는데 뭐 아예 교과서가 없는 나라들도 많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없고 이런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자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와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의 보호 속에서 교사가 주도해서 학습 공동체를 마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 그대로 교육 부분에선 자치가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하부 단위에서의 자치는 사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지방 자치를 확대해야 돼라고 하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치 권력의 확대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큰 논리로 보면 모든 것이 중앙 집권적인 구조 그리고 중앙에서 결정하면 하부 구조가 돌아가는 구조로 대한민국에 그 여태까지 돌아왔다면 그거를 깰 필요가 있겠다. 각각의 단위 속에서 돌아가는 구조로 백년지 대계를 보면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깨는 것이 이번 개헌의 어떤 큰 방향일 수 있겠다는 말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재정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쓰는 거는 여전히 사실은 완벽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볼 수는 없어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근데 그건 아주 길게 보고 하나씩 가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가는 게 단순히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라.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경제 생활의 구조가 이전에는 회사를 다닌다,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 아니면 농민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구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의 형태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 노동의 형태가 각양각색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뀌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바뀌면 헌법을 내년에 또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20년 뒤를 보면서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에 대한 비전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경제 구조가 지금 진짜 많이 바뀔 거거든요. 여태까지 바뀐 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안 좋게 갈 논쟁은 뭐냐면 헌법 전문 갖고 싸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다가 동학농민 운동을 넣자 뭐 거기다 이런 걸로 가버리면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왜냐면 헌법 전문이 없는 나라들도 많고 헌법 전문이 직접적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다가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넣더라도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건 그냥 명제고 가치고 당위성이니까. 그것보다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 이제 다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됐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게 의무잖아요. 지방자치법을 한다라면 몇 개월 내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예산이 붙고 예산에 따라서 기구가 만들어지거든요. 단적인 예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있잖아요.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법률기구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이명박 박근혜 때 못 없앴어요. 왜 못 없앴냐면 법률기구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기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너무 힘든 과정이잖아요. 말도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위에 이렇게 낙하산들을 떨어뜨리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형식을 했는데 기관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뿌리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법률에 뭐를 규정하고 있느냐는 이거는 대통령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이 김프로 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네. 그리고 이제 막 김프로 우리한테 월급을 안 줘. 막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막 노조 만들어서 막 투쟁하고 막 우린 바로 뭐 지방노동청에 고소하고 뭐. 바로 거기서 난리 나는 거죠. 지저분하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처럼 우리가 셋 다 프리랜서야.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팟캐스트 잘 돼서 더 잘해보려고 큰 공간을 하나 얻었어. 그럼 제가 알아봤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셋은 아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되면 의료보험 다 자기가 지역가입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보호를 못 받는데 우리가 임대한 건물 있죠.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법의 맹점이 건물과 공간은 보호를 해주는데 임대차 특별법에 의해서 근데 일단 자영업자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 자체는 노동자가 아닌 네. 희한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그런 게 우리의 요구 상황이 돼야지 네. 그런 게 아닌 게 요구 상황이 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부터 다 정규직으로 다 전환한다? 이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왜냐면 경제 지형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점 바뀔 건데 이걸 다 정규직으로 해서 운영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어떤 왜곡된 발상인 그렇죠. 그건 정말 획일적인 발상이에요. 네,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로 유동적으로 변화할 거를 대응하는 어떤 체계로서 기초 명문을 만들어 놓고 명문이 들어간 상태에서 관련 법을 만든 다음에 개정해 가면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조문들로 쭉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성격별로 보면 앞에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를 규정하거든요. 국민이다. 국민한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이 직접적으로 뽑은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구성하고 뭐 할 것이며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살림살이를 대신하게 돼 있으니까 행정부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출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3권의 가장 그 한 보루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맨 처음에 뭐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뭐 그 전문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구조를 짜는 거를 더 길게 생각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간단해요. 그 헌법의 마지막 부분이 경제 파트예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국민은 어쩌고저쩌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으로 되게 많이 주어가 써져 돼 있어요. 워낙 그 조국 근대화 시대를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국가는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경제 조항만 딱 보더라도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 그냥 보여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개헌이라는 주제는 뭐 저희가 뚝딱 뭐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굉장히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기는 할 건데요.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고 저희가 한 정치 카페 정도만 돼도 뭐 청원을 한번 해보시다 이런 거 할 텐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뭐 개인이 청원해도 법이 바뀌시더만.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이 있고 뭐 알아야 한다라는 필요성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완성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투표를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는 2회에 걸쳐서 헌법 얘기를 요 정도 했지만 아마도 닥쳐올 개헌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여러 팟캐스트 또는 방송, 신문, 개인들 그럴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자 뜻인 거죠.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개헌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는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 좀 떠들러 보면서 나에게도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헌법의 상상력을 보시면 되고요.
아름다운 마무리. 또 기분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개헌에 대해서 얘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뭐 저희가 완벽하게 다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필요성을 전달해드리는 역할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계속 매주 수요일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 역사와 시사 뭐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하여튼 즐겁게 들어주시고 반응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